고려의 달빛이 신유의 거대한 저택 지붕 위로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신유는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가문의 수장이자 존경받는 관리였습니다. 그의 저택은 수십 명의 하인들로 북적였고 곡간은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마당을 쓸던 하인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땅바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였습니다. 신유는 그 소문을 듣고도 단순히 하인들의 망상이라며 꾸짖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의 연못에서는 검은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썩은 손 하나가 솟아올랐으나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유의 아내인 부인이 안방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해둔 비단 옷들이 모두 붉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를 보고 역모로 죽은 신계량의 저주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신유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헛소문이라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신유는 자신의 침실에서 기괴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천장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서늘해졌고 꽃들은 제철도 아닌데 시들어버렸습니다. 벽 모퉁이마다 검은 그림자가 머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유의 어린 손자는 밤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목이 없는 할아버지가 놀러왔다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부인은 아이의 말을 듣고 사색이 되어 신유에게 매달렸습니다. 여전히 신유는 집안의 애군을 인정하지 않고 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태는 며칠 뒤 식사 자리에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밥그릇 안에서 하얀 쌀알 대신 수많은 구더기가 기어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수저를 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유마저도 이번만큼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문 밖에서 정체 모를 노승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원안에 피가 담장을 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유는 그 노승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하인들을 시켜 쫓아냈습니다. 노승이 떠난 자리에는 검은재가 섞인 핏자국이 길게 남았습니다. 집안의 개들이 일제히 허공을 향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개들의 울음소리가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다음날 집안의 우물물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물에서는 시체가 썩는 듯한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제 신유의 가족들은 집안 어디에서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벽지 밑에서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소리가 온종일 들렸습니다. 신유는 가문의 권위로 공포를 누르려 했으나 마음속엔 의구심이 싹 텄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처형을 방조했던 신계량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하인들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길게 늘어났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지만 마당의 깃발들은 미친 듯이 펄럭였습니다. 손자의 방에서 들려오던 아이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신유와 가족들이 서둘러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서 발견된 아이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얇은 잠옷 너머로 무언가 선명하게 비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인 남자의 커다란 손바닥 모양으로 찍힌 검붉은 손자국이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내 등에 손을 얹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촛불이 동시에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이윽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어린 손자의 비명소리가 정막을 가르며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신없이 방을 뛰쳐나온 신유는 며느리의 처소로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며느리가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는 손자를 품에 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그 가느다란 등줄기에는 이상한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의 옷을 걷어 올리자 그곳에는 붉고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뜨거운 인두로 지진 듯한 그 자국은 사람의 손치고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신유는 그 손자국이 죽은 신계량의 커다란 손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아이가 자다가 누군가 자신을 누른다며 잠꼬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홀로 뒤뜰을 지나던 중 기이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발소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머리 위에서 끈적한 액체 한 방울이 그녀의 어깨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붉은 피였으며 위를 올려다본 그녀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는 목이 없는 시신이 거꾸로 매달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치며 대문 쪽으로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매달려 있던 시신은 어느새 땅 위로 내려와 그녀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며느리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벽에 막힌 듯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목 없는 귀신의 단면에서는 끊임없이 검붉은 선혈이 솟구쳐 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가까스로 귀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그녀는 방 안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 뒤에 주저앉은 그녀는 밖에서 들리는 기괴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쓱, 쓱 하며 무언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방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등잔불이 파란색으로 변하며 공포스러운 기운이 온 방 안을 뒤덮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천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잘린 머리를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대들보 사이에 낀 머리는 신계량의 얼굴을 한 채 그녀를 향해 비웃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가문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환청이 그녀의 머릿속을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유는 넋이 나간 채 마당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신유는 가문에 닥친 화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둘씩 기이한 형상을 보았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명문가의 저택은 이제 공포와 불길한 소문만 가득한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부엌에서는 빈소치 끓는 소리와 고기가 타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집안을 지키던 개들조차 허공을 향해 지저대다가 결국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신유는 서둘러 유명한 용한 무당을 찾아보라고 아들 신원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으며 모든 것이 헛것을 본 것이라 일축했습니다. 그날 밤 신원은 자신의 서재에서 책을 읽던 중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한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재의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속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칼을 들어 신원의 목을 겨누는 신용을 했습니다. 신원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린 순간 눈앞에는 피로 물든 백색 도포자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원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린 순간 눈앞에는 피로 물든 백색 도포자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복도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씨 가문의 저택 마당에는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인들은 불길한 징조에 수군거리며 이를 제대로 손에 잡지 못했습니다. 주방의 우물물은 하룻밤 사이에 핏빛처럼 붉게 변해버렸습니다. 신원은 밤마다 들려오는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머리 없는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을 본 그는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공포를 떨쳐내려 술을 마셨지만 취기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시장으로 나갔던 신원은 낯선 사내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는 그의 가문을 모욕하며 신계량의 처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원은 화를 참지 못하고 사내를 밀쳤으나 주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사내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쉬지 않았고 신원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신원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밀쳤던 사내의 목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베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신원의 칼은 칼집에 그대로 꽂혀 있었지만 세상은 그를 살인자로 지목했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치자 신원은 황급히 저택으로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신유는 피 묻은 아들을 보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탄식했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창문들이 동시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텅 빈 마당 한복판에 신계량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인 며느리는 방 안에서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머리 없는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던지자 거울은 수천 개의 조각으로 깨져나갔습니다. 깨진 조각들마다 신계량의 잘린 머리가 웃고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신유는 이제 더 이상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문에 부적을 붙였지만 부적은 순식간에 검게 타버렸습니다. 집안의 가축들이 이유 없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며 마당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신원의 방 천장에서 붉은 피가 눈물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을 뜯어보니 그곳엔 죽은 까마귀들의 머리 수백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신원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손길이 그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귀신은 그의 귓가에 너의 아비가 나를 죽였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신유는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으나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신원의 비명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시가문 위로 거대한 검은 안개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관군들은 살인범 신원을 체포하기 위해 저택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신원과 그를 안고 통곡하는 신유였습니다. 신원의 가슴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칼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유는 이것이 사람의 짓이 아님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원은 중죄인으로 압송되었고 가문은 한순간에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군들이 떠난 빈 마당, 신계량의 머리 없는 형체가 홀로 서서 멀어지는 신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서서히 신유의 등 뒤로 다가가 차가운 손을 뻗었습니다. 다음 날 신유는 이 저주를 끊기 위해 팔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이 저택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누군가의 이름을 비명처럼 질렀습니다. 무당이 토해낸 검붉은 피가 차가운 흙바닥을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신유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쓰러진 무당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당의 눈동자가 위로 뒤집히더니 흰자위만 남은 채 기괴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끊임없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무당은 이것은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가문의 뿌리를 노리는 원혼이라 경고했습니다. 신유는 가문의 멸문지화를 막기 위해 더 큰 규모의 진호기굿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당 중앙에는 거대한 제단이 차려지고 수많은 제물이 올려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의 촛불들이 일제히 요동쳤습니다. 무당은 화려한 무복으로 갈아입고 날카로운 신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기괴한 박자로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가족들은 차가운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무당의 춤사위가 멈추더니 그녀의 몸이 활처럼 뒤로 꺾였습니다. 그녀의 목에서 사람이 낼 수 없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당은 신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피맺힌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줄 알았느냐?
그 목소리는 분명 억울하게 죽은 친척 신계량의 생전 목소리였습니다. 신유는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빙의된 무당은 제단 위로 뛰어올라 돼지머리를 손으로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고기 사이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며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기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 가족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무당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려 하얀 무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너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숨결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문들이 동시에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갇혀버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두드렸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머리가 없는 선비의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귀신은 자신의 잘린 머리를 양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잘린 머리에 입이 벌어지더니 신유를 향해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무당은 신을 모시는 도구들을 모두 내던지고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유는 과거 자신이 밀고 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형제를 배신했던 선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계량의 원호는 한 걸음씩 신유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몸을 빌린 목소리가 저택 천장을 뚫을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단 위에 놓였던 재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꿈틀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하인 하나가 대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으나 문고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비명과 함께 하인의 손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마당에 진동했습니다. 무당은 이제 신유의 바로 앞까지 기어와 그의 신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검은 액체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유는 이것이 신씨 가문의 끝임을 직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리 없는 귀신이 신유의 목을 움켜쥐며 서서히 공중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목이 잘린 귀신의 손이 신유의 숨통을 조여오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신유는 허공에서 발을 버둥거리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귀신이 들고 있던 머리의 입이 천천히 벌어지며 지옥에서 온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내가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신유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며 수십 년 전 그 참혹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신유와 신계량은 같은 문중의 친척이자 학문을 함께 닦던 누구보다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던 우왕시대, 신계량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습니다. 신계량은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사람으로 가문의 어른인 신유를 믿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서신을 받은 신유의 집무실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유는 계량을 도왔다가는 자신의 일가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린 듯 떨리는 손으로 계량이 보낸 구명 요청서를 촛불 위로 가져갔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 계량의 마지막 희망은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술 더 떠 신유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계량의 죄를 입증할 거짓 증언까지 꾸며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계량은 옥사 안에서 신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처형 당일 계량의 목은 단칼에 베어졌고 그 머리는 장대에 매달려 만인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감기지 않았던 그의 눈은 신유가 살고 있는 저택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신유의 가문은 무사할 수 있었고 신유는 승승장구하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신유가 누린 모든 영광은 친구의 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에 불과했습니다. 원혼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푸른색으로 변하며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덮어씌운 그 거짓 증언 때문에 내 영혼은 구천을 떠돌며 목을 찾아 헤맸다. 신유는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목구멍 안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귀신은 서서히 신유를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무당의 몸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이며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고 그것은 이내 거대한 웅덩이를 이루었습니다. 웅덩이 속에서 수많은 잘린 손들이 솟아올라 신유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신유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손들의 힘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내 자손들 역시 내가 겪은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마. 신유는 자신의 아들 신원과 어린 손자의 얼굴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당에게 달려가 귀신을 떼어내 달라고 애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며 신유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방 구석에 놓여있던 조상들의 위패가 하나둘씩 금이 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씨 가문의 수호신조차 원혼의 강력한 원한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신계량은 생전에 자신이 가장 아끼던 옥놀이개를 신유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우정을 맹세하며 나누어 가졌던 신의의 증표였습니다. 박살난 옥 조각들은 마치 신유의 비겁한 양심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머리가 공중을 선회하며 신유의 귓가에 저주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아이들만은 살려주게. 하지만 귀신은 대답 대신 피 묻은 손으로 신유의 가슴에 기괴한 표식을 새겼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에 신유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폭풍 같던 기운이 사라지고 방 안에는 오직 무당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무당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신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감님, 이 집은 이미 저주받은 숲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깨어난 신유는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무당의 말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이 저택을 버리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 밖에서 들려온 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라 수천 명의 목없는 군사들이 몰려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목없는 군사들의 발소리는 지진이라도 난 듯 땅을 울려댔습니다. 신유는 방 안에서 문고리를 꽉 쥔 채 밖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당은 창백해진 얼굴로 당장 이 집을 버리고 멀리 떠나야 가문이 살 수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신유는 수백 년간 지켜온 이 가문의 터전을 버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시아버지의 고집 앞에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유의 거절이 떨어지자마자 마당을 울리던 군사들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뚝 끊겼습니다. 정적은 더 큰 공포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처럼 느껴져 모두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갑자기 지붕 위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뛰어다니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제각각 방으로 숨어들었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검은 연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기 속에서는 목이 잘린 신계량이 자신의 머리통을 들고 서서히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귀신은 입술조차 움직이지 않았지만 신유의 귓가에는 피 맺힌 원망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너희 고집이 결국 이 집안의 모든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는 저주 섞인 예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유의 집마당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었습니다. 우물물은 핏빛으로 변해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축들은 이유 없이 발작을 일으키다 차례대로 쓰러져 죽어나갔습니다. 신유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며 애써 외면하고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올릴 준비를 시켰습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들은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새까맣게 썩어버려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하던 대저택에는 이제 신유와 그의 직계가족들 그리고 몇 명의 충직한 종들만이 남았습니다. 신유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온몸에 원인 모를 붉은 반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점들은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처럼 보여 그의 목을 조여오는 형상이었습니다.
집안의 온도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신유의 방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은 빗물이 아니라 검붉은 핏물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대걸레를 들고 핏자국을 닦아냈지만 닦을수록 핏자국은 더 넓게 번져갔습니다. 벽장 너머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긁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신유의 아내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조상들께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위패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쓰러지더니 반으로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조상들조차 이 가문을 포기했다는 비극적인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신유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야반도주를 결심하고 뒷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뒷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수천 개의 목 없는 시체들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신유는 칼을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신계량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허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신유의 발밑에서 수많은 손이 솟아올라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그 위로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숨을 조여왔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거대하게 변한 신계량에 잘린 머리통이었습니다. 머리통의 입이 크게 벌어지며 신유를 통째로 삼킬 듯이 다가왔습니다. 신유는 그제야 자신의 죄가 씻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를 죽이는 대신 그의 눈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앗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유의 눈앞에서 대저택의 지붕이 무너지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없는 신유의 손자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서 있는 손자의 목 없는 신체는 신유의 심장을 멎게 할 듯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목 위에서는 뿜어져 나오는 것은 선혈이 아니라 차가운 원망의 기운뿐이었습니다. 신유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 가시가 돋은 듯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의 문들이 일제히 열리며 거센 칼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람 끝에는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고 그것은 곧 신계량의 죽음을 알리는 냄새였습니다. 신유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침상에서 일어났으나 몸은 이미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손가락 끝이 검게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침으로도 고칠 수 없는 저승에서 온 역병과도 같은 저주였습니다. 식솔들은 하나둘씩 집을 떠나기 시작했고 웅장했던 저택은 폐가처럼 변해갔습니다. 신유는 홀로 남겨진 서재에서 과거 신계량을 배신했던 그날의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서를 태우려 불을 붙였지만 불꽃은 오히려 푸른색으로 변하며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푸른 불꽃 속에서 신계량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내가 받은 고통을 이제야 조금은 알겠소? 라는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신유는 벼루를 던져 불꽃을 껐으나 어둠 속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선명해졌고 신유는 잠드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육체는 강제로 그를 꿈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피칠갑이 된 처형장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신계량이 자신의 잘린 머리를 양손으로 소중히 받쳐들고 걸어왔습니다. 잘린 머리에 입술이 달싹이며 신유의 죄를 하나하나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유의 온몸에서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너의 비겁함이 내 가솔들을 몰살시켰다. 는 외침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신유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친구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처 하나 없었으나 피는 멈추지 않고 옷 사이로 배어나왔습니다. 이제 신유의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들의 그림자가 더 자주 보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고목에는 목을 매단 환영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조상들이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당 안의 위패들은 모두 반으로 쪼개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위패가 있던 자리에는 신계량의 잘린 머리가 비웃듯 놓여 있었습니다. 신유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다오, 계량아.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하지만 귀신은 대답 대신 차가운 웃음소리로 사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유의 피부 위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스쳐 지나가며 살점을 핥히었습니다. 사당 밖에서는 남은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미쳐버려 마당을 뛰어다니며 헛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저주받은 지옥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신유는 자신의 심장이 점점 느리게 뛰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본 것은 천장에 매달려 자신을 내려다보는 신계량의 몸뚱어리였습니다. 귀신의 손이 신유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쥐더니 서서히 힘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유의 눈동자에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갈 때 집안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정적 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을 긁으며 끄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신유의 시신은 다음날 아침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튿날 아침의 저택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대를 이어온 명문가의 영화는 하룻밤 사이에 차디찬 안개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겨진 가술들은 주인의 실종과 계속되는 괴담의 진려보침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신유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오직 공포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은 안채 뒷마당의 우물가에서 기이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신유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비단 도포의 조각이었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본 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우물 바닥에는 목이 잘린 시신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무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던 신씨 가문은 결국 피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관청에서는 이 기괴한 사건을 조사하려 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택을 조사하던 관리들마저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씨 가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문은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세월이 흐르며 잡초와 덩굴에 뒤덮여 폐가가 되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에 저택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을 들고 마당을 거니는 신계량의 원혼이었습니다. 원혼은 결코 저택을 떠나지 않고 가문의 멸망을 확인하듯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지만 전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그 폐가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저택에서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한이 맺힌 땅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신계량의 억울함은 가문의 핏줄을 모두 끊어놓고서야 잠잠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배신한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길었습니다. 이제 저택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뒤틀린 채 자라났고 새들조차 그곳에 둥지를 틀지 않았습니다. 신계량의 복수는 가문의 이름을 역적의 기록에서 원혼의 전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시와 노래가 울려 퍼지던 안방에는 이제 바람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누구든 그곳의 물건을 탐내어 가져가는 자는 끔찍한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저택의 터 자체가 저주를 받아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신유의 마지막 비명은 그 저택의 벽면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가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목 없는 귀신이 우물가에 앉아 자신의 머리를 씻는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우물물은 핏빛으로 변해 결코 다시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가문의 영광은 이토록 기괴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 이야기가 아닌 인과응보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라진 가문의 마지막 흔적은 오직 사람들의 공포 섞인 속삭임뿐입니다. 신계량의 원혼은 이제 저택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어둠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가문의 완전한 소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폐허가 된 그 터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무심하게 쏟아집니다. 목 잘린 귀신의 복수는 그렇게 한 가문의 역사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탐욕이 불러온 비극에 대한 서늘한 전설뿐입니다. 고려 명문가 신씨 일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영원히 막을 내립니다.